결국 중국이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의 기술 굴기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 금융시장에서는 별로 중국 정부가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서로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얻어서 업종에 따라 혹은 지금 투자한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수출만 하는 기업이나 다 다양하겠지만요. 그게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변화, 제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너무 좁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국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이유는 제도도 있을 것이고 정책의 변화도, 시장의 변화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의 변화, 중국 소비자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중국 비즈니스 10년 했는데 못 따라가겠다라는 부분. 내가 중국에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본 것은 중국의 그냥 상하이였던 것 같다. 내가 학장성을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안위성이라는 데 비즈니스 하는데 전혀 다르더라라는 이야기. 그런 말씀도 정말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이 환경,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 파트너, 바이어 이들이 많이 내가 머릿속에 있던 것과는 많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접점이 안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비즈니스 하면 수출, 연달 같으면 투자, 독자, 합작 이렇게만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방식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기술 굴기 하는 측면에서 좀 앞서난 기업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우위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분 합자라고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좀 더 높은 지분을 가지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이미 한국에서 사양되는 비즈니스, 조금 이미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방향을 틀어야겠죠. 기술 거래를 빨리 하면서 빨리 틀고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예 지금은 한국에서 그냥 이 본인이 지분만 넣으시고 기술만 이제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본이나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중국 기업들 보고 내게 하셔가지고 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이 비즈니스 이 방식 요즘은 특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형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한 학습이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방식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워낙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온라인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의 방식적인 접근이 있고 그 파트너를 어떻게 내 방식 속에서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많은 기업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 속에 있는 중국 비즈니스 방식에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벗어나는 중국 파트너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자꾸 이제 이게 어그러지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비즈니스 방식에 넓게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 시장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만을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혹은 중국 소비자나 시장에서 찾는 것은 글로벌한 것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도 같이 보면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걸 저는 이제 차이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기업분들이 중국 하면 또 현지화, 물론 모든 시장은 마찬가지지만 이 현지화 전략이라는 데 많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업하실 때 현지화 전략은 매우 단기적인 거든요. 예를 든다면
중국 문화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현지화 전략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전략은 단기적인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현지화 전략이 아닌 현지화 경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보다 매니지먼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농심 신라면의 현지화 전략과 현지화 경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심의 현지화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초창기 농심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혹은 중국 그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매운 것을 못 먹기 때문에 농심을 이 매울 신자 라면을 먹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니 매울 신자 신라면인데 그렇다고 뭐 단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운 것을 먹어야지만 진정한 대장부라는 여러 가지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만들고 해서 접근했었습니다. 그게 현지화 전략이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현지화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심 신라면이 중국 시장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장벽은 물론 매운 것도 있었지만 중국인들의 라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우리가 이제 90년대 중반 넘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국의 라면 문화는 이 끓여 먹는 문화가 아니라 뿌려 먹는 문화였다고. 그러니까 봉지 라면도. 근데 신라면이나 뭐 우리 너구리나 이런 것들은 다 물에서 3분 이상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뿌려 먹는 라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면이 대단한 게 그런 겁니다. 그 문화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라면은 끓여 먹는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번역하고 중국 소비자들한테 맛을 보여주면서 쫄깃쫄깃하죠라는 말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 이 라면 만드는 기업들이 다 끓여 먹는 라면을 면발이 굵은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현지화 경영을 했고 지금도 사드가 있고 하더라도 농심 신라면이나 라면은 계속 어느 정도 시장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물론 어려움은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이 현지화 전략보다는 현지화 경영이라는 이런 개념을 좀 더 가지시고 중국인을 이해하시고 중국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람을 이해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중국 사업에서 정책 뭐 이런 것보다는 중국인들의 변화, 비즈니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현지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중장기적으로 현지화 경영을 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이 매우 빠르죠. 하물며 기술의 성장도 빠르지만요. 디자인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많은 기업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뒤처지고 가격 경쟁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지금 탈중국 한다라고 하는 중국에서 빠져서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요즘은 CBT라고 하죠. 이 중국 로컬 기업들의 화장품 기업들도 지금 성장이 뭐 빠르고 뭐 다른 영역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컬 기업들의 성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뭐 간접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 기업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그 업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표 선수, 대표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비즈니스는 선이 매우 굵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한다 이야기 해버리면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중국 애들이 그 분야에서 유통과 모든 걸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의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 업종, 그 특성을 가해서 하나의 선수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퍼플카우라고 하는데요. 그죠? 좀 딱 눈에 띄는 제품을 뭐 기술이든 제품이 있지 않으면
점점 이런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그다음에 중국 시장 내의 경쟁력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지금 빅테크 기업 규제에서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중국 스타트업 달래기라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이 고학력 실업자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테크 기업들 규제로 인해서 창업에 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그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힘을 주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이 중소벤처 이 기술 혁신 기업들을 자본을 수혈할 수 있는 하나를 더 만든 것들이죠. 근데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기존 상하이나深圳이나 홍콩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 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정 특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은 전문화되어 있고 정은 정밀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은 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은 그 기술이 매우 신선하다, 좀 정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앞자를 따서 중국 내에서는 전정 특신 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라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소부장을 키우기 위해서 매번 이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 차원에도 전정 특신 지정 기업이 있고요. 지방 정부마다 이 전정 특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정 특신 중소기업들이 분포도를 보시면 베이징에 한 3만 개, 3만 2천 개 정도가 있고요. 그걸 지정되어 있는 기업이 상하이가 한 1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두 번째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지정했던 목적 중에 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 주도의 자본시장, 뭐 지금 견제도 대비를 하고 결국 중국이 생각했을 때는 미국과의 기술 굴기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본 금융시장에서는 별로 중국 정부가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도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의 역할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또 하나 만들었다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나를 더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종의 뭐 자본 권력의 균형적 배분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하이나深圳이나 90년도, 91년도 생겼잖아요. 그때가 이제 장저민 뭐 상하이 시장 당서기하고 그다음에 주석으로 갈 때 그때 그 시기거든요. 뭐 85년도부터 해서 93년도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윈 회장이 상하이 방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하이 이 중심에 있는 권력적 자본 권력을 베이징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측면도 뭐 하나의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이번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 초로 봅니다. 중국이 지금 뭐 더 조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확산이라는 게 매우 지금 가장 크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막아야 되고 확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매우 지금 속내가 지금 조급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빠른 지금 정책이나 지금 또 백신의 지금 진행 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내년 초는 뭐 왕창은 아니겠지만 기본 절차 정도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내년 초로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백신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가 또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중국 시장의 변화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보복 소비가 분명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인들도 지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해외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근데 그거는 뭐 해외 여행은 또 상대 국가에 대한 또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이런 여행 소비, 그다음에 내수 우리가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확실히 가는 것 같습니다. MZ 중국 젊은 세대 중심의 모든 비즈니스의 온라인화 가는 것은 거의 확고화될 것 같고, 오프라인 개념의 이런 기존 틀을 아마 대폭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이 있다면 일단 오프라인 수를 다 줄이는 쪽으로 기업들은 해나갈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완화되더라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많이 비중이 줄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더 급격하게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MZ세대 말씀을 드렸는데, MZ세대들이 지금 특히 소비의 폭발의 핵심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 MZ세대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지쳐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소비의 주체인데, 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로 벗어났을 때 아마 어마어마한 소비의 주체로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중국과 한중 간의 이 개방형 혁신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우리의 생태계를 빨리 좀 구축하고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지금 개방형 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부적인 개방 혁신과 외부적인 개방 혁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서로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얻어서 그걸 만들어서 대기업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에 풀고, 이런 것들을 공산당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내부형 개방 혁신이고요. 외부형 개방 혁신은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중 간의 사태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관의 개방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중국의 이런 특히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과의 이런 서로 개방 혁신을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정부 차원의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고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아닌 혁신 경쟁력으로 중국과 좀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 경쟁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 경쟁력은 중국보다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혁신 경쟁력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죠. 모 기업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할 때 많은 국내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연구자보다요, 이게 지시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기업분들이 저한테 하십니다. 때문에 혁신 경쟁을 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그 혁신 경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게 되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우리와 더 협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너지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